그런 이유로 이 책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문체다. 그게 어떻게 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에서 함께 책 읽는 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권애리 기자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독한 감기에 걸린 지 지금 3주째입니다. 감기가 걸려도 보통 사흘 정도 지나면 확 차도가 있었는데 저도 태어나서 이런 게 처음이에요. 근데 원래 애한테 옮는 감기가 제일 독하다고들도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진짜 코로나 이후로 세상에 바이러스들이 뭔가 작당을 한 게 아닌가. 우리가 코로나에 뒤질 수 없다. 힘을 키워야 된다. 어디 가서 컨퍼런스라도 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이미 이것만 듣고도 하시는 분들도, 누구를 오늘 읽으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새삼 아주 마음 깊이 다가온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 세계는 사실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의 토대 위에 그야말로 장대하게 쌓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청량하지는 않더라도 살짝 자비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미리 좀 양해를 구해보려고 서두가 길었습니다. 휴가철입니다. 휴가지에서 책 읽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비행기나 기차 안에서 읽겠다 하고 한 권 넣어두시는 편인가요? 또는 책을 읽지 않는 게 휴가지 봐도 계실 겁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SBS TV 뉴스 모닝 와이드 외에도 SBS 유튜브 채널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15분부터 1시간 동안 권혜리의 모닝 라이브라는 국제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댓글로 실시간 소통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제 기자 커리어에서 이런 거는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적북적 들어주시는 분들처럼 권혜리의 모닝 라이브에도 매일 들어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그분들과 사랑방처럼 댓글로 얘기 주고받고 이런 게 색다른 정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적북적이 좀 생각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언젠가 북적북적 가족분들과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모두 아이라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도 혹시 도란도란 책 얘기를 오프라인으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같은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요. 저도 도모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진심이거든요. 네, 아주 즉흥적이라기보다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저희 북적북적 메일로 남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에서 실시간 소통 얘기로 흘러와 버렸는데 오늘의 책은 이렇게 작가 본인도 조금은 편안하게 의식의 흐름이 가는 대로 자기 얘기를 술술 풀어놓은 대목들이 나오는 에세이입니다. 북적북적 가족분들이라면 아마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책이에요.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3판이 6월에 나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 판은 무려 1999년
유로화가 탄생했던 해에 우리나라에서 나왔고요. 2판이 2015년에 나와서 또 베스트셀러가 됐고 3판은 6월에 나왔는데 벌써 2쇄를 찍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2쇄가 찍혔습니다. 역시 하루키의 인기란 대단하죠. 더 이상 하루키가 동시대 작가라고까지 하기에는 세대가 약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키가 90년대에 누렸던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우리가 여전히 동질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요. 소확행이 하루키가 만든 신조어인 거 아셨나요? 하루키가 참 좋아하는 작가죠.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 작고 좋은 것 A Small Good Thing 이라는 소설에서 하루키가 따와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세이집은 하루키의 많은 에세이집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소확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루키가 느긋한 어조로 자신의 일상의 행복, 일상의 기쁨에 대해서 소소하게 논하고 있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휴가 가서 책을 읽는 편입니다. 특히 휴양지로 가면요. 그리고 사실 그때 하루키를 읽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도 기억해요. 제가 2009년에 휴가를 가면서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챙겨갔습니다. 스페인 이비자 섬의 해변에서 그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하루키의 에세이 중에서 특히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먼 북소리는 그야말로 아시아 에세이의 고전 반열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책 모두 정말 사랑하는 책들인데요. 특히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지금도 이비자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책의 장을 넘기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때 하루키의 달리기가 깊게 마음에 남기도 했고 어쩌면 하루키가 자신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다면 아마 이런 식의 결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후로 뭔가 휴가지에서 읽기엔 하루키의 에세이가 역시 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후로 하루키를 휴가 갈 때마다 챙겨가는데요. 역시 좋았던 적도 또는 다른 책을 가져올 걸 했던 적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왠지 휴가철은 하루키입니다.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만큼 고평가됐다. 아니다. 저평가됐다. 말들이 엇갈리는 작가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냥 하루키는 책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친구, 참 오랜 친구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친구. 오래된 친구는 늘 마음에 들지는 않죠. 가끔은 너 왜 이래 이러면서 좀 시비를 걸고도 싶어집니다. 왜? 오래된 친구니까요.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다면 사실 시비를 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시비를 걸고 싶어서 전투적으로 딱 마주쳤는데 그래 역시 이래서 네가 내 친구지. 너무너무 뭔가 뿌듯한 대화를 하고 돌아서는 날들도 있습니다. 하루키는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친구이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키가 30년 전에 쓴 이 에세이들을 읽고 있으면 사실 이제 와서는 공격받기 딱 좋은 시대착오적인 멘트들도 분명히 있고요. 버블 경제 안에서 삶에 대한 관점을 만들었던 하루키의 몇몇 말들은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하루키가 좋아하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대사를 인용해서 표현하자면 하루키의 글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 냄새가 납니다. 하루키는 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다르고 하루키는 하루키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키는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역시 너야. 그래도 또 너야.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는 친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재확인시키는 책입니다. 저는 하루키가 그 시대말적인 분위기, 90년대 말로 가던 분위기 안에서 그야말로 남 눈치를 보지 않고 했던 말들이 새삼 눈에 밟혔습니다. 근면한 행복, 근면한 일에 대한 철학. 단 한 번도 남 듣기 좋으라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한 말이 없는 사람인데도 온 세상으로부터 보편적인 공감을 얻은 그 진심이 이 신변 잡기 에세이 속에서 특히 잘 묻어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소확행, 워라벨의 진짜 밸런스가 이 30년 전의 글들 속에 여전히 생생합니다. 낭독을 허락한 문학사상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깐돌이님, 제가 3주 전에 읽은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 듣고 처음으로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주셨어요. 금방 휘발됐다고 덧붙이시긴 했지만요. 어찌나 행복하게 해주신 댓글이었는지 모릅니다. 휘발돼 버린 그 마음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대화를 우리가 나눴다는 게 참 제게 확실한 행복이 됩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저는 이번 여름에 휴가를 못 갈 것 같기도 한데요. 대신에 오랜만에 집에서 하루키를 읽었습니다. 북적북적 가족분들의 이 뜨거운 여름에 왠지 하루키, 다시 한번 무라카미 하루키 어떨까요? 이 휴가철에 북적북적과 함께 하루키 해주시면 확실한 행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책의 서두를 시작하는 것도 어쩐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편지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덕분에 나는 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썩 좋지 않은 대신에 다행스럽게도 몸만은 튼튼한 편입니다. 아니 그건 얼토당토 않은 착각이고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군.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작가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작가라는 작자들은 밤을 새우게 일수고 줄곧 단골 술집에 드나들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으며 게다가 지병 하나 둘쯤은 누구나 갖게 마련이고 원고 마감일만 되면 호텔 같은 곳에 틀어박혀서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는 족속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밤에는 대개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 매일 조깅을 하며 한 번도 원고 마감일을 넘긴 적이 없다고 말하면 종종 깜짝 놀란다. 다시 덧붙이지만 일찍부터 나는 숙취라든가 변비, 두통, 어깨에 결리는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작가에 대한 신화적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양이다. 실망하는 표정을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세간에 유포되어 있는 그러한 파멸적 작가상은 베레모를 쓴 화가라든가 시가를 입에 문 자본가와 같은 수준의 리얼리티가 결여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작가들 모두가 그런 해이한 생활을 한다면 작가의 평균 연령은 아마 50대에서 그칠 것 같다. 하긴 그 중에는 그러한 거칠고도 다채로운 생활 방식을 경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혹은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실생활을 말하자면 생활의 일부분을 조금씩 잘라서 파는 소설 스타일이 주류를 차지하던 옛날이라면 또 모를까. 내가 알고 있는 요즘 대부분의 전업 작가는 그런 무질서한 생활은 하지 않는다. 소설을 쓰는 것은 대체로 검소하고 과묵한 작업이다. 일찍이 조이스 캐럴 오츠가 조용하고 단정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지만 작가가 지나치게 건강하면 병적인 어두움, 이른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싹 사라져버려서 문학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닙니까? 하고 지적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정도로 쉽게 사라져버릴 정도의 가벼운 어두움이라면 그런 것은 처음부터 문학으로 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대체로 건강하게 되는 것과 건강한 편이 된다는 것은 비슷한 뜻이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 되면 얘기가 약간 까다로워진다. 건전한 신체에 거무칙칙하게 깃들이는 불건전한 영혼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문체다. 그게 어떻게 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세 번째 보스턴 마라톤 참가. 4월이 돌아오면 누가 뭐래도 가장 기다려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보스턴 마라톤이다. 내 경우에는 대충 12월 무렵부터 보스턴 마라톤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다. 이 무렵부터 나는 마치 중요한 데이트 전날 오후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져 침착성을 조금씩 잃어간다. 5km, 10km와 같은 짧고 평범한 레이스에 익숙해지려고 몇 번 달려보고 1월과 2월에 꽤 먼 거리를 달린 다음 3월경에 한번 하프 마라톤에 나가 구간에 따른 속도와 컨디션을 조절해보고 올해는 뉴 베드퍼드의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는데 꽤 즐거운 레이스였다. 드디어 정식 시합에 임한다. 나 같은 중년층의 주자에게도 나름대로 준비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긴 아무리 길을 써봤자 좋은 기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도 꽤 바쁠 텐데 참 여러 가지로 사서 고생한다고 지적한다면 정말로 그 지적대로여서 대답할 말이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곤란하게도 금년 겨울의 보스턴은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몽땅 눈으로 덮여서 1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바깥 도로를 거의 달릴 수 없었다. 보스턴은 바다에 근접한 지역이라 겨울이 되면 꽤 춥긴 하지만 보통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는데 올해는 한겨울 내내 내린 눈만 해도 2m는 되었을 것이다. 친절한 집주인 스티브도 미안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하루키 씨.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사 오자마자 참 안 됐어요. 하고 말했다. 하지만 스티브가 이상 기온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가 아무리 미안해 하더라도 내리던 눈이 금세 그칠 리는 없었다. 내가 매일 달리던 찰스 강가의 아름다운 산책로도, 프레쉬 폰드 주변의 조깅 코스도, 대학의 육상 트랙도 온통 얼어붙어 버렸다. 너무 미끄러워서 도저히 달릴 수 없었다. 매일매일 집 앞에 눈을 치우면서 이것도 좋은 운동이라고 자위했지만 내가 무슨 가라테 소년도 아닌데 그것만으로는 마라톤의 트레이닝이 될 리 없다. 이따금 날이 풀려 쌓였던 눈이 녹는 날도 있었지만 그때는 땅바닥이 질척질척해서 도저히 달릴 수 없었다. 계속 그런 악조건의 기후가 반복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밖에 나가서 달릴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짜증스러웠다.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말하자면 긍정적인 생각이죠. 달리기에 몰두하느라 평소에는 좀처럼 할 수 없었던 운동들을 해보기로 했다. 경사진 코스 달리기를 대비해서 기다란 계단을 오르내리는 트레이닝을 하고 체육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서킷 트레이닝을 하고 기계를 이용해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다. 3월 중순이 지나서야 겨우 땅이 마르자 LSD, 천천히 오랫동안 달리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장거리를 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속이 상했다. 이번 보스턴 마라톤은 나로서는 3번째 참가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 주민 출신 주자로 출전하게 된다. 이것은 꽤 기분 좋은 일이다. 아는 사람도 몇 명 생겨서 응원 갈게 라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곳 주민들은 보스턴 마라톤 행사를 끔찍이 좋아해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일종의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두 시간이 있으면 응원과 구경을 하러 온다. 집주인 스티브도 달마다 내 머리를 잘라주는 미용사 레니도 응원하러 오겠다고 했다. 내 소설을 번역해주고 있는 제이 루빈, 본업은 하버드 대학 교수, 또 하트브레이크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레몬을 건네주겠다고 했다. 우리 대학의 학생도 모두 응원하러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니 나는 더욱 힘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올해의 보스턴 마라톤은 겨울 동안 달리기 연습이 부족했던 탓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상당히 힘이 들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달렸으나 30km쯤에서 이런 올해는 다른 때보다 빨리 다리가 무거워지는군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이미 완전히 지쳐 있었다. 결과적으로 겨우 3시간 40분에 돌파했지만 마지막에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제 조금만 참으면 차가운 맥주를 마실 수 있어 라는 생각만 되풀이하면서 겨우 다리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였다. 하지만 다소 기록의 차이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쁘거나 분하기도 하지만 보스턴 마라톤은 언제 달려도 진짜 멋진 레이스다. 낮 12시에 마라톤이 시작되기 때문에 달리고 있으면 도로 근처의 집 정원에서 달리기 구경을 하면서 바비큐를 하는 냄새가 확 하고 풍겨온다. 아빠로 보이는 남자는 덱체어에 앉아서 차가운 맥주를 한 손에 들고 치킨을 맛있다는 듯 뜯어먹고 있다. 정원으로 들고 나온 대형 카세트 라디오에서는 마라톤 주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씩씩한 로키의 테마 음악이 흘러나온다. 주최 측에서 주는 생수와는 별도로 동네 아이들이 도로에 나와 오렌지 슬라이스나 물을 주자들에게 내민다. 코스 중간쯤에 있는 웰슬리 여자대학교 앞에서는 여대생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모두
젖먹던 힘을 다해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전통.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지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오른쪽 귀가 왕왕 울리며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길가에서 일본말로 힘내세요 하고 외치며 격려해준다. 그런 식의 응원은 가장 힘든 코스인 하트브레이크 언덕 근처에서 절정에 이른다. 매년 똑같이 거의 판에 박은 듯이 되풀이되는 그런 흐뭇한 광경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있노라면 올해에도 또 이곳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달리는 도중에도 왠지 가슴이 찡 하고 뜨거워진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장소에서 꽤 많은 종류의 레이스를 뛰어봤지만 도시 전체가 이 정도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자를 격려해주는 레이스는 좀처럼 보기 드물다. 보스턴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나 같은 나이든 주자에게도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전해져 온다. 뉴욕 마라톤도 호놀룰루 마라톤도 물론 즐겁고 훌륭한 대회지만 보스턴에는 그것과는 또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다음 레이스에서 또다시 힘을 내야겠다. 마라톤과 소설 쓰기. 그런데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이를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과는 인생 그 자체의 색깔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종교적인 체험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뭔가 인간 존재에 깊숙이 와 닿는 것이 있다. 42km를 실제로 달리고 있을 때는 도대체 내가 왜 일부러 이런 지독한 꼴을 자처하는 거지? 이래봤자 좋은 일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아니, 오히려 몸에 해로울 뿐이지. 발톱이 빠지고 물집도 생긴다. 그 다음 날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이 든다. 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캐묻는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결승점에 뛰어들어가 한숨 돌린 다음 건네받은 차가운 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뜨거운 욕조에 잠긴 채 바늘 끝으로 발바닥에 부풀어 오른 물집을 따낼 무렵에는 자, 이제 다음 레이스에서는 더 분발해야지 하고 다시 마라톤에 대한 의욕으로 불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도대체 어떤 심리작용일까? 인간에게는 이따금 자신을 알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보려는 내재된 욕망 같은 것이 있는 것일까? 나로서는 그런 감정의 발생 이유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감흥은 마라톤을 풀코스로 달렸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가령 마라톤 하프 코스를 달렸을 때에는 그런 흥분을 느낄 수 없다. 그저 21km를 마음껏 달린다는 것뿐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날까? 물론 마라톤 하프 코스도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건 달리기가 끝나면 곧장 해소되는 종류의 괴로움이다. 하지만 마라톤 풀코스를 끝까지 달리고 나면 인간이, 적어도 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경에 거슬리는 자잘한 마음의 앙금 같은 것이 뱃속에 가득히 남게 된다.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바로 조금 전까지 극한 상황에서 맛보았던 그 괴로움 같은 것과 조만간 다시 한번 대면해서 그 나름대로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 걸 봐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만 한다. 그것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파김치가 되면서까지 포기하는 일 없이
그럭저럭 12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마라톤 풀코스를 계속 달리는 것이리라. 물론 뭔가 해결을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전혀 찾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마조이즘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호기심과 비슷한 종류의 것일 게다. 계속해서 횟수를 늘려가고 한계를 조금씩 올려감으로써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고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끌어내 보고 싶다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은 평소 내가 장편 소설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 어느 날 갑자기 자, 이제부터 장편 소설을 쓰자고 생각한다. 책상 앞에 앉는다. 그리고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 숨막히게 신경을 극단적인 한계로까지 집중시켜 가면서 장편 소설을 하나 써낸다. 그때마다 걸레를 쥐어짠 것처럼 기진맥진해서 너무 힘들었어. 이제 당분간은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뼈저리게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니야, 이번에야말로 하고 생각하고 다시 실증도 나지 않는 듯 책상 앞에 앉아서 또다시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아무리 많이 써도 역시 앙금이 뱃속에 무겁게 가라앉는다. 그에 비하면 단편소설이라는 건 10km 레이스나 길어봤자 겨우 하프 마라톤 정도의 것이다. 물론 단편소설에는 단편소설만의 독자적인 역할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단편소설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깊이 의존해오는 압도적인 것, 죽음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것은 물론 어디까지나 나에게 그렇다는 얘기지만 없다. 그만큼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반반을 차지하는 면도 장편소설에 비하면 훨씬 적다. 마라톤을 끝낸 뒤 결승점 근처의 코플리 플라자 안에 있는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시푸드 레스토랑인 리갈 시푸드로 갔다. 거기서 진하고 따뜻한 클램 차우더를 먹고 스팀드 리틀넥,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만 잡히는 조개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시푸드 믹스드 프라이를 먹었다. 웨이트리스가 내 마라톤 완주 메달을 보고는 마라톤 뛰었어요? 와, 용기 있네요. 하고 칭찬해 주었다. 용기 있다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은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태어나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는 용기 같은 것은 전혀 없는데 말이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용기가 있든 없든 풀코스를 뛰고 난 다음에 먹는 풍성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 중 하나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색다른 중고품 가게. 쇼핑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도 될까? 1991년 미국에 왔을 때 집 근처 레코드 가게에서 맷 데니스의 Plays and Things의 오리지널 트렌드판을 $34에 팔고 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옛날부터 이 레코드에 굉장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KAPP판과 일본에서 발매된 데카 MCA판과 CD 세 종류를 가지고 있다. 참 유별나다. 트렌드판은 앨범의 오리지널로서 상품적 가치로 본다면 희귀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34는 좀 비싼데
사실 똑같은 것을 3개나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하고 3개월 가까이나 고민했다. 물론 돈 $34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일본에서 이 레코드를 사려면 그 가격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감각으로 보자면 혹은 현지의 오리지널 레코드 시세로 봐도 $34라는 가격은 좀 비쌌다. 낡은 레코드 수집은 어디까지나 내 취미고 취미라는 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하는 게임과 비슷하다. 돈만 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가령 시세보다 싸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자신이 이건 그래도 값이 약간 비싼걸? 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히 비싼 것이다. 그래서 깊이 고민한 끝에 결국 사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어느 날 그 레코드가 팔려서 레코드 진열대에서 모습을 감춰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로 서운했다. 마치 오랫동안 동경하고 있던 여성이 나보다 더 변변치 못한 남자와 갑자기 결혼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 역시 그때 큰맘 먹고 사둘 걸 그랬어. 앞으로는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하고 후회하기도 했다. 어쨌든 그 정도의 금액이 매겨질 물건도 아니었고 단순히 나의 수집가로서의 개인적인 기본 방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나는 보스턴의 한 중고 가게에서 같은 레코드를 $2.99에 파는 걸 발견했다. 레코드판의 질은 반짝반짝하는 신품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이것을 손에 넣었을 때는 정말로 기뻤다. 손이 떨릴 정도의 흥분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싱글벙글 웃음이 새어나왔다. 꼭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결국 구두쇠가 아니냐는 말을 들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철저한 자기 규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꾹 참고 격렬하게 운동을 한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같은 것이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하고 혼자 눈을 감고 자기도 모르는 새 중얼거리는 것 같은 즐거움. 그건 누가 뭐래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참된 맛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사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